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입니다. 저자는 이군후,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강연이나 쓴 글을 읽고 궁금증이 생긴 듯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증문에 즉답하시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주저함 없이 현장에서 답변이 술술 나오니 신기했나 봅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답변했다. 준비 안 된 것 같죠? 사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9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내용이 응축된 많은 자료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표현되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90년 세월이 가져다 준 내 마음의 나이테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즉답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나 짧은 글이라고 해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되돌아보면 90년 세월 동안 나에게는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다. 나라고 해서 왜 우여곡절이 없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지난 나의 세월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옛말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다. 젊을 때는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않은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 그저 의문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은 없다. 그때는 내가 미련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라고 분별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저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사물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로만 채워질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바라보는 모든 사물이 나쁘게만 보일 것이다. 나쁜 마음도 내 것이고 좋은 마음도 내 것이니 그 둘이 잘 어우러져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된다면 감사의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고마운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고맙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통찰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불안을 이겨내려면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불안을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를 통해 불안 뒤에 숨어있는 선행 요인을 통찰하게 하는 방법이다. 항불안제는 약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정을 주지만 그 후에는 다시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와 정서적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그 불안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건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직면과 통찰, 훈습과 인격의 재구성, 순리 등이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인 방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직면했다고 착각한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직면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볼 수 있다면 진정한 뜻을 통찰할 수가 있다. 통찰한다면 반복된 훈습을 통해 습관을 바꾸고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이 성공한다면 불안에 적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익혀 인격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적응 방법이 순리다. 순리에 들면 흔히 철이 들었다는 그런 상태로 지혜로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을 거듭 따라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가 있다. 어려워 보인다고 피하기보다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힘든 실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쯤은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초입 단계인 직면부터 시작하자. 자기 눈의 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불안의 요소는 무엇인가? 왜 그 불안이 늘 나를 엄습해올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두들겨보자. 비록 바로 답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과 고통이 지나면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그런 노력은 누가 하라고 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저 나와의 지루한 싸움일 뿐이다. 그 싸움을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스스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불안에 지지 않는 강건한 마음.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여린 사람도 있다. 똑같은 불안이라 하더라도 그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유무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온실 속의 화초와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강인할까? 당연히 들판의 화초이다. 온실의 화초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화초가 경험할 수 있는 자극이 지극히 적다. 그러나 들판의 야생화는 사시사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생존력이 강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안을 이겨내는 씩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생화처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실의 화초와 같다. 씩씩함과 연약함의 차이는 겉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간발의 차이다. 이런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주체성이다.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보여주는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단순한 자긍심이다. 내가 있어야 주변이 있는 것이지 주변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다. 긍정적인 마음은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니 이보다 좋은 게 없다.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어울러 실천해 본다면 온실의 화초를 변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불안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직면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간다면 마음은 점점 강건해질 것이다. 불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내 마음 한구석에서 만들어져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불안이다. 어떻게 하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면 나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일까? 불안은 이렇게 쉴 새 없이 복잡한 질문을 파생한다. 그러나 답은 단순하다. 삶의 긍정. 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마음의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뜻이다. 앞서 말했듯 신체적인 노화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은 늙게 된다. 그렇다면 마음의 노화를 부추기는 감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꿔 말하면 모든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제각각이다. 그러니 어느 하나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바로 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품는 사람도 있고 작게 품는 사람도 있다. 꿈의 크기가 크든 작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그 뜻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즉 꿈이 있기에 즐거운 것이다. 불안과 후회, 분노, 무력함, 외로움, 허무함, 서운함 등 생각해보면 이들 모두가 마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요인이 산재해 있다. 만일 이 많은 요인이 한꺼번에 우리를 짓누른다면 노화는 물론 살아남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런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치지는 않는다. 서로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종합 세트처럼 한 번에 몰려오진 않는다.
이런 요인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꿈이 없다는 것은 이들 요인과도 차이가 있다. 꿈이 없다면 궁금증도 없을 것이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것이다. 의욕 없이는 행동하도 어렵다. 궁금증이 있어야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꿈이 없다면 무생물이다. 작든 크든 꿈을 잊지는 말자. 노화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감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요인은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본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마음의 노화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고 눈이 오면 시린 어깨를 더 움츠리며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아끼듯 단순하게 그리고 삶이 주는 여유는 그런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년 이후의 외로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자. 이는 지금까지 품속에 있었던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이다. 중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느끼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무력감에 빠지면 흥미가 없어지니 삶이 끝나버린 느낌도 들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쉽다. 지금까지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50이라는 현실적인 나이에 직면하다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아온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잘못 살아온 듯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50이 넘은 나이는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감정에 휩싸일까?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약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개인의 삶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발자취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나만이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귀하고 귀한 삶이다. 이를 나 스스로 부정한다면 불안이나 외로움, 무력감 같은 것이 증폭되기 쉽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탭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가에 따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텐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을 넘어선 나이 탓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여생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초조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말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을 느낀데도 이상하지 않다. 가령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더욱이 한순간이다. 나조차도 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엄습해왔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갑자기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곧이어 불안함과 외로움, 무력감이 뒤따랐다. 불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생각이니 그저 그 순간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준비를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눈을 뜨고 산다는 단순한 지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이 이어졌다. 이 친구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고는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는 생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다시 말해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을 하면 180도를 볼 수가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 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라는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해서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인간 관계에서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때 다음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나는 성장한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나의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지, 여타 관계에도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는지, 나아가서는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강해야 한다. 독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어디 쉬운 인간관계가 있겠는가? 위에서 언급했듯 자녀는 강하게 그리고 독하게 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하고, 부부간에는 서로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내 품을 떠난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둥지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하고, 부부 사이는 이해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배려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50 이후의 심격 변화는 새로운 씨앗을 잉태하는 바탕이 되고 걸음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이해심 그리고 배려이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수단이 돼야 한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스스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았다.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빠서 그런 철학적인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나처럼 목적이니 수단이니 하는 분별 없이 살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자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 돈은 그 사람의 목적이지 절대로 수단은 될 수 없다.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지난 많은 삶을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다. 이제 삶의 만년이 다가와 그나마 조금 안정된 삶을 누릴 처지가 되니 철학자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이야기가 천근같이 들리는 것이다. 영국 속담에 돈 주머니가 주름 잡히면 얼굴도 주름 진다라는 말이 있다. 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정직한 수단으로 벌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사실 많지 않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매우 많다. 그 중 하나가 돈이다. 돈이 있어야 삶이 윤택해지고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삶의 여정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그러니 욕심은 내지 말자.
욕심이 과하면 우리 삶의 여정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돈을 벌자. 하지만 정직하게 벌자. 돈을 가지고 문을 노크하는 사람이 아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크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돈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돈은 우리 삶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존재는 참 소중하고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삶의 질을 연구한 많은 논문은 인간 관계의 소통이라든지 사랑과 신뢰, 긍정적인 태도 등 여러 요인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들로 꼽고 있다. 돈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1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돈과 삶의 균형을 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균등한 수준이라면 균형 잡힌 경제 경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생 봉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교직에 있을 때 정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잘 살펴보면 길 모퉁이마다 돈이 보여요. 이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유는 한 기업을 일군 분의 돈을 바라보는 해안이 범인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돈을 활용하여 돈을 낳고 그 돈이 또 돈을 낳는 그런 해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산술적인 셈법을 훌쩍 넘는 그만의 셈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비록 단순한 셈법으로 살아왔지만 그 셈법 또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돌이켜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만족한다. 그동안 고생스럽게 해쳐온 돈에 대한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잘 살아온 것 같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순위에서 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돈을 버는 해안이나 운영 능력 없이 욕심을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과욕일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하던 조언이다.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위로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위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을 남이 아닌 내게 해준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궤적만을 밟아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만만치 않은 궤적을 용케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을 먼저 위로해보는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것만으로 찬사받아 마땅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특히 집착하는 마음이 발전하여 망상으로 이어지고 망상이 사고체계로 일관한다면 이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하나 더 마련하도록
돕는 일이 당장 마음을 내려놓는 일보다 효과적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삶을 지배하는 순위가 달라질 것이니 다행히 긍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집착이 삶의 먼 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로병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희노애락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끝이 되겠지만 끝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끈을 놓지 않는다면 삶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망망대해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한다.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파도에 휩쓸려 무인도에 도착한 한 남자뿐이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배구공 하나가 전부이다. 그는 무생물인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이 유명한 영화의 제목은 캐스트 어웨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희망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무인도에서 유일한 친구는 배구공 윌슨이다. 윌슨과의 대화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의 불씨이다. 생존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를 일깨운 것은 윌슨이었다. 결국 희망을 놓지 않았던 주인공은 1500일 만에 구조되어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 주인공이 살아가겠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은 계기는 윌슨과의 끊임없는 대화였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이렇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희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꿈이자 확실한 에너지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게 좋다입니다. 저자는 이군후,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강연이나 쓴 글을 읽고 궁금증이 생긴 듯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증문에 즉답하시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주저함 없이 현장에서 답변이 술술 나오니 신기했나 봅니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답변했다. 준비 안 된 것 같죠? 사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9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내용이 응축된 많은 자료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표현되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90년 세월이 가져다 준 내 마음의 나이테 일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즉답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나 짧은 글이라고 해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되돌아보면 90년 세월 동안 나에게는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다.
나라고 해서 왜 우여곡절이 없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지난 나의 세월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옛말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다. 젊을 때는 감사할 일과 감사하지 않은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 그저 의문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감사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은 없다. 그때는 내가 미련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라고 분별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저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사물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도만 채워질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바라보는 모든 사물이 나쁘게만 보일 것이다. 나쁜 마음도 내 것이고 좋은 마음도 내 것이니 그 둘이 잘 어우러져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된다면 감사의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고마운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고맙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통찰을 한 번 더 강조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불안을 이겨내려면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힘들게 한다. 따라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불안을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료를 통해 불안 뒤에 숨어있는 선행 요인을 통찰하게 하는 방법이다. 항불안제는 약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정을 주지만 그 후에는 다시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원천적인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와 정서적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그 불안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건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직면과 통찰, 훈습과 인격의 재구성, 순리 등이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인 방식이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직면했다고 착각한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가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직면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볼 수 있다면 진정한 뜻을 통찰할 수가 있다. 통찰한다면 반복된 훈습을 통해 습관을 바꾸고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노력이 성공한다면 불안에 적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익혀 인격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적응 방법이 순리다. 순리에 들면 흔히 철이 들었다는 그런 상태로 지혜로워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을 거듭 따라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가 있다. 어려워 보인다고 피하기보다는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힘든 실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쯤은 경험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초입 단계인 직면부터 시작하자. 자기 눈의 티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켜보자.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불안의 요소는 무엇인가? 왜 그 불안이 늘 나를 엄습해올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두들겨보자. 비록 바로 답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련의 노력과 고통이 지나면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그런 노력은 누가 하라고 해서 혹은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과정이 아니다. 그저 나와의 지루한 싸움일 뿐이다. 그 싸움을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스스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불안에 지지 않는 강건한 마음. 불안을 이겨낼 만큼 강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여린 사람도 있다. 똑같은 불안이라 하더라도 그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유무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온실 속의 화초와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강인할까? 당연히 들판의 화초이다. 온실의 화초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화초가 경험할 수 있는 자극이 지극히 적다. 그러나 들판의 야생화는 사시사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생존력이 강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안을 이겨내는 씩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야생화처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실의 화초와 같다. 씩씩함과 연약함의 차이는 겉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간발의 차이다. 이런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고 많은 방법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주체성이다.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보여주는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단순한 자긍심이다. 내가 있어야 주변이 있는 것이지 주변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이다. 긍정적인 마음은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니 이보다 좋은 게 없다. 세 번째는 그런 마음을 행동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잘 어울러 실천해 본다면 온실의 화초를 변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불안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직면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간다면
마음은 점점 강건해질 것이다. 불안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내 마음 한구석에서 만들어져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 불안이다. 어떻게 하지?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하면 나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일까? 불안은 이렇게 쉴 새 없이 복잡한 질문을 파생한다. 그러나 답은 단순하다. 삶의 긍정. 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마음의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뜻이다. 앞서 말했듯 신체적인 노화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은 늙게 된다. 그렇다면 마음의 노화를 부추기는 감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꿔 말하면 모든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제각각이다. 그러니 어느 하나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바로 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크게 품는 사람도 있고 작게 품는 사람도 있다. 꿈의 크기가 크든 작든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그 뜻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것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 즉 꿈이 있기에 즐거운 것이다. 불안과 후회, 분노, 무력함, 외로움, 허무함, 서운함 등 생각해보면 이들 모두가 마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요인이 산재해 있다. 만일 이 많은 요인이 한꺼번에 우리를 짓누른다면 노화는 물론 살아남을 재간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런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치지는 않는다. 서로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종합 세트처럼 한 번에 몰려오진 않는다. 이런 요인들은 살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꿈이 없다는 것은 이들 요인과도 차이가 있다. 꿈이 없다면 궁금증도 없을 것이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 것이다. 의욕 없이는 행동하도 어렵다. 궁금증이 있어야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꿈이 없다면 무생물이다. 작든 크든 꿈을 잊지는 말자. 노화를 비껴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감정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요인은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본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마음의 노화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피하고 눈이 오면 시린 어깨를 더 움츠리며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아끼듯 단순하게 그리고 삶이 주는 여유는 그런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중년 이후의 외로움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이는 지금까지 품속에 있었던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자신이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면서 정신적인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용어이다. 중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해서 느끼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무력감에 빠지면 흥미가 없어지니 삶이 끝나버린 느낌도 들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에 휘말리기 쉽다. 지금까지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50이라는 현실적인 나이에 직면하다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아온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잘못 살아온 듯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찾아온다. 50이 넘은 나이는 반성과 참회의 시간이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감정에 휩싸일까?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힘이 약할 때도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개인의 삶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발자취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나만이 남길 수 있는 발자취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귀하고 귀한 삶이다. 이를 나 스스로 부정한다면 불안이나 외로움, 무력감 같은 것이 증폭되기 쉽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탭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가에 따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텐데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50을 넘어선 나이 탓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삶의 종착역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여생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게 남아있다면 초조감이 생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종말을 추정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두려움을 느낀데도 이상하지 않다. 가령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더욱이 한순간이다. 나조차도 별 수 없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엄습해왔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갑자기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자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곧이어 불안함과 외로움, 무력감이 뒤따랐다. 불안한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나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는 생각이니 그저 그 순간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즉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준비를 당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눈을 뜨고 산다는 단순한 지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빨간색일 것이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자.
역시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다. 만약 꽈배기 안경을 쓴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온통 세상이 꽈배기처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세상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꽈배기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학생 시절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꽈배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친구였다.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이 이어졌다. 이 친구 아내는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허구한 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덧붙이고는 했단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10년쯤 지났을까? 그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자기 사정으로 꽈배기 안경을 썼듯 남들도 모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연은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눈을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이 바로 편견이다. 눈이 가지는 생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협응. 다시 말해 신체의 신경기관, 운동기관, 근육 등이 서로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편견은 90도밖에 볼 수 없지만 협응을 하면 180도를 볼 수가 있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 이둘은 따로 분류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을 눈과 마찬가지로 협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처럼 계기를 기회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협응하면서 마음이 순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건강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협응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여전히 꽈배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협응이라는 단어를 권하고 싶다. 협응은 꽈배기 안경을 벗게 하는 것 말고도 다른 소중한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은 바로 지혜로움이다.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로 끝없이 자기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협응을 통해서 소중한 지혜로움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다. 인간 관계에서 혼란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될 때 다음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나는 성장한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나의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지, 여타 관계에도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는지, 나아가서는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강해야 한다. 독해야 한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어디 쉬운 인간관계가 있겠는가? 위에서 언급했듯 자녀는 강하게,
그리고 독하게 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하고, 부부간에는 서로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내 품을 떠난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둥지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하고, 부부 사이는 이해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배려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50 이후의 심격 변화는 새로운 씨앗을 잉태하는 바탕이 되고 거름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이해심, 그리고 배려이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수단이 돼야 한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스스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았다.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빠서 그런 철학적인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나처럼 목적이니 수단이니 하는 분별 없이 살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자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 돈은 그 사람의 목적이지 절대로 수단은 될 수 없다.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나도 지난 많은 삶을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다. 이제 삶의 만년이 다가와 그나마 조금 안정된 삶을 누릴 처지가 되니 철학자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이야기가 천금같이 들리는 것이다. 영국 속담에 돈 주머니가 주름 잡히면 얼굴도 주름 진다라는 말이 있다. 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정직한 수단으로 벌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사실 많지 않다. 하지만 원하는 것은 매우 많다. 그 중 하나가 돈이다. 돈이 있어야 삶이 윤택해지고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삶의 여정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그러니 욕심은 내지 말자. 욕심이 과하면 우리 삶의 여정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돈을 벌자. 하지만 정직하게 벌자. 돈을 가지고 문을 노크하는 사람이 아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크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돈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돈은 우리 삶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존재는 참 소중하고 피로 불가결한 존재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삶의 질을 연구한 많은 논문은 인간 관계의 소통이라든지 사랑과 신뢰, 긍정적인 태도 등 여러 요인을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들로 꼽고 있다. 돈도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1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돈과 삶의 균형을 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나의 좁은 식견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균등한 수준이라면 균형 잡힌 경제 경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생 봉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교직에 있을 때 정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잘 살펴보면 길 모퉁이마다 돈이 보여요. 이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이유는 한 기업을 일군 분의 돈을 바라보는 해안이 범인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돈을 활용하여 돈을 낳고 그 돈이 또 돈을 낳는 그런 해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산술적인 셈법을 훌쩍 넘는 그만의 셈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비록 단순한 셈법으로 살아왔지만 그 셈법 또한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돌이켜보면 굴곡은 있었지만 만족한다. 그동안 고생스럽게 해쳐온 돈에 대한 내 생각을 합리화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대로 잘 살아온 것 같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순위에서 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돈을 버는 해안이나 운영 능력 없이 욕심을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과욕일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나 스스로에게 하던 조언이다.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위로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위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 도움을 남이 아닌 내게 해준다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계정만을 밟아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만만치 않은 궤적을 용케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자신을 먼저 위로해보는 것이다. 빈말이 아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것만으로 찬사받아 마땅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특히 집착하는 마음이 발전하여 망상으로 이어지고 망상이 사고체계로 일관한다면 이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하나 더 마련하도록 돕는 일이 당장 마음을 내려놓는 일보다 효과적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삶을 지배하는 순위가 달라질 것이니 다행히 긍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집착이 삶의 먼 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생로병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희노애락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끝이 되겠지만 끝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끈을 놓지 않는다면 삶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망망대해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한다.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파도에 휩쓸려 무인도에 도착한 한 남자뿐이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배구공 하나가 전부이다. 그는 무생물인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 이 유명한 영화의 제목은
캐스트 어웨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희망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무인도에서 유일한 친구는 배구공 윌슨이다. 윌슨과의 대화만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의 불씨이다. 생존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를 일깨운 것은 윌슨이었다. 결국 희망을 놓지 않았던 주인공은 1500일 만에 구조되어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 주인공이 살아가겠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은 계기는 윌슨과의 끊임없는 대화였다.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은 인간의 꿈이다. 이렇게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희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꿈이자 확실한 에너지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